제 지도 교수님은 이제 그 헤럴 리처슨하고 피터 고르니신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경제 모형, 그러니까 도시 이제 이분은 이제 이들은 이제 세 과에서 이제 연합이 되어 있으신데 하나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스 엔지니어링하고 그러니까 그 뭐죠? 우리로 치면 산업공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그리고 도시 이제 서프라이스 이제 그 팔리시 스쿨이죠. US에 그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합쳐서 제 지도 교수님이 세 분이셨는데, 거기서 이제 헤럴 리처슨 교수님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이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경제 모형 이런 쪽에 이제 뭐 거의 파더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이스태블리시먼트 했고, 이제 아이사드라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이제 UIUC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죄송한데 저 코넬에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제 그 맥을 같이 하시는 분이 헤럴 리처슨이라는 분이시고, 이제 아이사드는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헤럴 리처슨 교수님도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시지만 지금 이제 약간 많이 이제 편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라인에 이제 이렇게 태그 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인풋 아웃풋을 그 공부하는 몇몇 안 되는 이제 라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인풋 아웃풋 우리가 산업 연관표라는 거는 항상 과거 지향적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부기 같은 거거든요. 한 기업체를 본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리를 쭉 한 건데, 이걸 국가별로 국가 단위에서 다 수집을 해가지고 요즘 경제 총조사 하잖아요. 해서 산업별로 쭉, 품목이고 이제 산업인데 어쨌든 뭐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한 해년도를 부기를 하는 거라서 그걸 정리를 하면은 항상 과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거 거를 잘 만드는 게 지금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레온티에프가 이제 1936년도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기를 하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 가지고 이제 쭉 정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노벨 그 경제학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오면서 1970년대까지도 그게 대한 방법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밀렌 블레어라는 그 두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책을 집대성하면서 그 이후로 인풋 아웃풋은 끝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풋 아웃풋을 활용해가지고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결국 물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보고 반응을 하니까 이 가격에 대한 걸로 가지고 일레스티시티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걸 갖다 이제 이퀄리브리엄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온 게 C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970년 이후로 CG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90년대 CG가 풍미하게 되고,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CG를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유학을 가서, 저는 이제 원래 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응용 계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 계량을 하면서 이제 계량 모형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석사 때 이제 끝나면서 이제 책을 2권을 집필하고, 그게 이제 뭐 로지 프라빈 모형 응용, 그다음에 공간 모형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교재로 다 쓰이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박사를 이제 전 가면서 이제 이분들이 뭐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갔어요. 가서 이제 했더니 이제 그 인풋 아웃풋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많은 것들하고 우리 이제 그때 제가 제난이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 구조를 볼 때 대부분의 그 인풋 아웃풋이 경제적 파급 효과에 쓰이거든요. 근데 이건 다 뭐냐면 발전적인 방향. 막 잡이 생겼다. 막 우리가 스테디움을 지었다 이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까? 잡이 얼마만큼 더 생길까? 그 다음에 뭐 GDP는 얼마만큼 더 나오겠느냐? 뭐 이런 파급 효과를 보는 데 있는데, 이제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다음 이제 911이 터지고 DH에서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야,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어떡할래?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데 경제 모형에 있어서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프라이스에 대한 게 좀 달라져요, 해석이. 이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핵탄이 터져 서든 캘리포니아에 뭐 지진이 일어나면 완전히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여기 경제 활동이 없어지게 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CG 모델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을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제 그 인풋 아웃풋 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제너럴 이퀄리브리움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아티마이제이션하는 방법론을 이제 만들고 그거에 근간이 이제 플렉스IO의 이제 시발점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멀티 리저널 인풋 아웃풋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지역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에서 나오죠. IRIO라고 해가지고 서베이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2003년도에 만든 게. 이건 일본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다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해가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이거 서베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해서 IRIO를 했는데 이제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멋지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내셔널 모델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내셔널 인터스테이트 이코노믹 모델이라는 니모를 만들어서 멀티리지널 인풋 아웃풋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임팩트 분석을 하고, 재난에 이제 응용을 했고, 제가 이제 교수로 이제 옮겨가면서, 우리 이제 또 황 박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제 황 박사는 이제 그때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쪽으로 이제 해서, 그 하이웨이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관심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물류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 변화가 어떻게 되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공부를 좀 그때 많이 했고 페이퍼는 이제 써야 되는데 아직 저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그때 그래가 좀 아직 페이퍼들이 아주 훌륭한 페이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물류 트랜스포테이션은 보통 두 가지로 보거든요. 커뮤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물류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고, 그게 이제 하이웨이 네트워크가 있고, 철도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쉬핑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물류는 이제 주로 쉬핑에 대한 것들을 해서 같이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거 좀 아셔야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게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전체적인 얼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만드는 이런 그 경제평가 모형에서 신경제평가 모형은 이거 어떻게 하죠? 네. 힘드네. 됐습니다. 네. 국가주도 정책 문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제 경제적인 평가를 이제 하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한 거 간략하게 뭐 디테일하게 그걸 나누고 하는 것들은 학문적으로 이제 하는 문제고 그냥 이제 제가 편리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마켓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뭐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뭐가 문제였고 그 뭐가 문제였던가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이제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 경제 그 성장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경제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시장 참여자에 대한 목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컨셉 자체는 시장 참여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어떤 시그널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물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 노후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격이라는 시그널은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이 시장에는 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있고 그게 대한 시그널인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이면 부동산 양이 되는 거고 노동시장이면 노동양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금이 되든지 뭐 부동산 가격이 되든지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을 때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하고 어떤 그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역할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역 성장이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측정합니다. 하나는 그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 부를 다 모으고, 그럼 이제 보통 임금을 다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GDP의 컨셉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이런 일자리와 GDP를 가지고
그러한 정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여기에는 이제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는 이런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경제적인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 자체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미시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개별 그 참여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자다. 그럼 노동자의 임금이 얼마큼 올라갔냐, 내려갔느냐.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계량 경제학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변인들과 구조적인 것들을 넣어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의 임금 변화에 대한 측정을 본다든지, 마이그레이션을 본다든지, 뭐 부동산 가격을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적 접근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과 그 다음에 그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것들을 다 같이 보고 전체적인 틀을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가격에 반응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관찰하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의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이동에 따른, 쉬프팅하는 것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게 이 거시적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국가주도주의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변화량을 측정하는 게 기본적인 거시평가 측정의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국제정치적 역할관계라든지 지금 우리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산업혁명이라든지 기후변화, 또 이번에 이제 하나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시장의 규제를, 시장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그널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은 동일한데 그게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쉬프팅을 하게 돼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게 되고 그 새로운 균형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갭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 거시적 접근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걸 평가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이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이제 인풋 아웃풋 모델에다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그 비율을 곱하기 해가지고 이런 환경 확장 모형을 만들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무역 관련해가지고 무역량의 어떤 증감에 의해서 그런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LA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오픈 액세스라서 그냥 공짜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입니다만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한인연들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10년의 레인지라든지 20년의 레인지를 보고 들어오는데 그럼 그거라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 우리가 이때 세팅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태우겠다. 10년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경제 구조는 바뀌거든요. 1년치에 예를 들면 1,000억이 들어왔다. 뭐 2,000억이 들어왔다. 그럼 그게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났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늘어날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 돈이 또 들어온 게 다른 또 뭐 1,000억이 들어오면 그 1,000억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가지고 이 감가상각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형태로만 계산을 하지 구조적인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 자체가 지금 이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CG가 아무리 거기에 어플라이 하려고 해도 CG 자체 내의 경제 구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스에 반영되는 거지 스트럭처 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트럭처 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풋 아웃풋에서 코피션트가 변하진 않거든요. 고정계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매트릭스에서 뭐 우리가 30by 30이다 그러면은 30개의 산업이 들어가고 30개 산업이 나올 때 산업 간 연관 관계의 계수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CG에서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만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번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고 나서 2019년도에 발생이 되고 나서 이게 우리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크게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사실 뭐 리테일 부분도 그렇고 항공산업도 그렇고 여행산업 다 무너졌는데 이거에 대한 반영 없이 뭔가 임팩트 분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에 대해서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이 그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을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의 둘 다를 컨트롤해가지고 아티마이제이션을 시키는 어프로치를 못 적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확장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그 타임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게 이제 시간적인 확장이 되는 거고 공간적인 확장이라는 거는 이거 갖다가 이제 로컬 에어리아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 팀들이 이제 미래파를 통해 가지고 연구 분야를 하면서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로컬에서 지금 떨어뜨린 거는 이제 시도 수준까지는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무역에 대한 것들, 시도 간의 무역을 다 잡아냈는데 문제는 이걸 시군구로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동수준으로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라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한 지역으로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셔널 모델 가지고 경기도 모델 만들고 경기도 모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 경기도와 서울 간의 무역이라든지 경기도와 부산의 무역을 잡아내는 거는 굉장히 다른 스토리라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플라이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디스턴스 데케이 펑션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인 확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어려움이 방법론적으로 있다 이 말씀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신경제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거, 혹은 온실가스 문제, 혹은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볼 때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이게 어떤 이제 지금까지는 이 마지널 베네핏이 점점 이제 에어폴루션, 이건 에어폴루션 예입니다. 에어폴루션이 증가하게 되면 마지널 베네핏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가지는, 이제 개인이 가지는 이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 코스트는 점점 늘어나겠죠. 에어폴루션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봤던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럼 이걸 이제 텍스를 부과하는 거죠, 여기에.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만침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코스트. 그럼 그 부과하는 거는 이만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딘지는 모를 거 아닙니까? C1이 될 수도 있고, C2가 될 수도 있고, 뭐 C3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C3가 되게 되면 이게 이만큼 더 올라가니까 실제 생기는 텍스 어마운트는 엄청 더 크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텍스 많이 부과함으로 해서 돈이 더 많이 걷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사람들이 조세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만드는 어프로치가 이제 이런 소셜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 마지널 베네핏 개인이 가지는 혜택을 절충해서 여기를 하고 얘가 이제 이 임팩트를 넷 게인과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찾는 요게 이제 잠재 편익 계산을 통해가지고 사회 최적화하는 방법이 개인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에다가 다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사람들한테 너 얼마 지불할래? 물어보고 이런 형태의 펑크션을 만들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지금 많이 이제 쓰이는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이제 그래서 그다음 교통에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들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에서 적용하는 거다. 생각 정부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갖다 코스트와 베네핏 수준에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하지 않는 어프로치죠. 저는 이제 마이크로랩에서 지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거시적 접근에 대한 부분인데 미시적 접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공간적으로는 그런 시장 참여자가 효용이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에 이제 참여해서 우리가 시장 참여자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차를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공의 차,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동차를 할 것이냐.
대해서 가지는 베네피스, 내가 들어가는 비용과 내가 가지는 효과, 타임에 대한 절약 뭐 등등은 다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효용적 관점에서 이 편의가 비용을 고려하고 그게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을 변이를 해서 리그레션을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리그레션을 돌리는 거 그게 뭐 다양한 계량 방법론을 적용해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시적 접근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시공간적 환경에서 그 시적 접근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정태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 아웃풋 모델이라든지 CG 모델은 기본적으로 정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그 단순하게 어떤 시계열적인 뭐 시계열 모형을 어플라이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 자체에 대한 컨스트레인을 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동태 모형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것들을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지금 2021년인데 우리가 2021년에 지금 나오는 수요와 공급을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2022년 모델을 만들면 2022년 모델을 가지고 이제 혹시 공간 계량 모형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산업 간의 웨이트를 줘서 각 산업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산업의 GDP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형태의 그 GDP 추정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산업연관 IO 모델의 한계라는 건 고정계수인데 CG도 이 고정계수를 바탕으로 해서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 프라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비헤이비어를 모형으로 집어넣어서 더 수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30개 산업이 있다 그러면 30개의 산업에 대해 프라이스 일레스티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 탄력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공간이 더해지게 되면 공간이 하나가 더해지게 되면 두 공간에 대한 다른 공간에 대한 60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 간에 이제 무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에 대한 반응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30개 산업이 60개가 필요하고 수식이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게 필요하니까 120개의 탄력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 리그레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로블로그 모델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추정했던 코피션트를 또 가져와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CG의 어프로치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산업 연관관계나 CG 모델은 어쨌든 이 고정계수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만든 게 이런 플렉서블 그 인풋 아웃풋 어프로치를 이제 수식으로 증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 그 투입 자료를 동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들이 다음 기회에 변화되는 비율만큼 어떻게 이 매트릭스 구조에다가 얹혀지느냐 이걸 갖다가 수식으로 증명을 하고 방법론적으로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인풋 아웃풋을 보면 이제 산업 간의 연관관계가 있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부 지출이 이제 큰 수요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기업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까 물품 막 사야 되니까 민간 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컨슈머들, 최종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수요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거고 공급적인 측면에 대한 건 이제 생산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보통 GDP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또는 이제 임금을 가지고도 하거든요. 부가가치 개념으로 보고 또 텍스를 가지고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들로 이제 지금 잡은 건 뭐냐면 가용하기 좋은 데이터가 이제 GDP 데이터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이제 다행히도 GRDP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공급 측면을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올해와 내년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한 변화를 하나 잡을 수가 있고 수요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 최종 지출 자료를 쓰는데 이거는 그 소비자. 왜냐면 우리나라에 가계 지출에 대한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에 대한 걸 가지고 민간 최종 지출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은 굉장히 비율이 크지만 올해 대비 내년의 변화는 적거든요. 산업별로. 물론 뭐 특별하게 과학기술을 이번에 해야 된다고 해서 막 4%, 5% 늘리긴 하지만 민간이 가지는 그 변화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민간 소비자가 하는 지출 자료를 가지고 요 두 개를 이제 컨스트레인해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과 민간 최종 지출 자료를 활용해서 16개 시도와 30개 산업에 대한 모델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의 컨시스턴트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30개 산업과 16개 시도에 대한 그 지역 간 산업 연관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방법원이 그 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13개인가 뭐 그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일종의 타임 시리즈 방법이지만 좀 다른, 그러니까 그 공간 계량 형태로 해서 인풋 아웃풋을 웨이트로 줘가지고 그 올해의 산업 GDP가, 특정 산업 GDP가, 농업에 대한 GDP가 내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년에 그 산업 구조, 인풋 아웃풋 구조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들의 관계를 줘가지고 내년 걸 추정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컨스트레인트를 줘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리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그 GDP 추정 기법을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1년까지, 저희 지금 2022년이죠. 2022년 끝까지의 컨시스턴트한 모델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미래 시점 활용은 투자나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냐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적용하게 되면 올해 이제 2022년도 예산이 어떻게 바뀔까를 2023년, 2024년 동일한 이제 한 해 2022년도에 대한 효과를 매제할 수가 있습니다. 쭉 해서 이제 2022년 크겠죠. 근데 그 큰 게 이제 레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레지들을 잡아가지고 2023년도에 집어넣고, 그럼 모델이 다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쭉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동태 모형을 만들 수가 있고, 그와 비슷하게 이제 기후변화, 적은 대책이나 기술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 가지고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시점의 그 결과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13년도 한국은행이고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간접 효과가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합의는 썸입니다. 합의된 거고, 이게 이제 애드가 돼가지고 실제 투자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애드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예입니다. 미세먼지 경제성 평가 모형 구축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탄력적 산업 연관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의 경제적인 평가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환경 모형으로 만들고, 환경 모형 만든 걸 가지고 그 미세먼지가 악화되면은 그 악화된 게 산업에 얼마큼 미치는지를 화폐 가치로 전환을 시켜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유사한 방법론인데, 요거는 이제 동태 모형은 아닙니다. 요건 동태 모형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인베디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일 거 아닙니까? 물이 쓰이고 뭐 공기가 쓰이고 다 쓰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품에 얹어가지고 그 물의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버추얼 워터 플로우를 만들었고, 이건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제가 했던 로컬 모델하고 니모를 합쳐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서든 캘리포니아 안에서 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제 물이 아니라 물품에 얹어진 물, 그 생산물에 쓰인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고, 이제 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페이퍼 서미션 못했는데, 네이처지 페이퍼 서미션 하려고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이. 그래서 지금 실제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은 여기 어디죠? 미시간, 그 다음에 일리노이 시카고죠. 그 다음에 뉴욕 이런 데가 주요 텍사스가 제일 많이 쓰이네. 그래서 물이 텍사스로 많이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뉴욕은 물이 많거든요. 여기 뭐 버팔로에 오데오가 있고 막 이러니까 물이 많잖아요. 근데 막 호두, 막 뭐 와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드는데 물이 엄청 쓰거든요. 근데 얘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값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물값은 우리가 쓰는,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샤워할 때 쓰는 물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계산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이제 뭐 중국하고 관련된 미세먼지에 대한 매저를 할 때 물품에
공기가 얼마만큼 더러워졌냐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저랑 같이 작업하는 뭐 그 양반들인데 이게 엄청난 양반들이거든요. 근데 스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딜레이 끌어가지고 아마 욕 들어먹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반들하고 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LA에서 저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지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게 특히 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일본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또 재난 저감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시나리오하고 우리가 대안 시나리오 정부 투자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만약에 발생을 안 했다 그러면 정부 투자가 이런 걸 해가지고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재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 재난 효과가 이제 얼마큼 되는지를 대안 경제적 파급 효과에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저감되는 편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우리 한목사님하고 했던 그 논문의 그 물과 관련된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방법론을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나리오가 있고 우리가 대안 시나리오가 있으면 이 대안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저감되는 효과를 편익의 개념으로 해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본 거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간에 영향을 미쳤을 때 산업이나 공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그 피해가 되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얘들을 타 지역과 대상 지역에 얼마큼 되는지를 간접 피해를 포함한 간접 효과액으로 계상을 해서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을 그런 거죠. 현재 팔러시가 있고 대안 팔러시에 대한 두 개를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대안 팔러시가 얼마큼 세이빙을 할 수 있느냐 혹은 편익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탄력적 산업 연관 분석을 하게 돼서 하면 지역별로 장기간의 시기별 영향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냥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이 있으니까 돌리면 되는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어떻게 지표를 변환할 것이냐. 요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작업이 되고 정교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여기에 모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적절하게 변환시키는 이런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건데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토지 용모형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 토지 용모형이 없습니다. 이 토지 용모형을 우리 폴 와덴이라고 이제 지금 버클리 이제 교수가 만들었죠. 얼번 심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토지 용모형을 갖다가 적용을 했었었는데 미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되죠.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은 이게 수직 도시거든요. 저 바깥에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어디에 어떤 잡을 가지고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플랫한 거거든요. 아파트도 플랫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층구조의 2, 3층짜리 아파트인 거고 아니면 이제 하우스에 살고 이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보이는 거 하우스 크기에 따라가지고 사람이 몇 명 정도 살 수 있고 차가 몇 대 정도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잡히거든요. 한국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는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국토연구원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돌렸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인구가 줄어드네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지 용모형은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인구 베이스로 가거든요. 인구가 증가해야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개발을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맞는 거예요. 실패해버렸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가 인구 베이스로 토지 용모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 베이스로 토지 용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우리 경제 구조를 가지고 경제 베이스로 해서 조합에 따른 토지 용모형을 만드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가는 그런 단계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기초적으로 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까지 저희들이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회의를 했는데 지금 페이퍼 하나는 곧 나오는데 머신러닝 기법으로 인필 디벨롭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LA 지역에 어플라이 된 거죠. 그래서 인필 디벨롭먼이라는 게 태우침 재개발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도시만에 낡은 지역, 낡은 이 얘를 개발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발했을까를 저희들이 로지스로 돌려봤더니 로지스 이제 개발했냐 많이 하잖아요. 로지스 돌려봤더니 맞는 게 뭐 한 20% 정도인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를 예측을 했는데 맞는 게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했는데 개발인 거. 근데 개발하지 않은 거를 안 한 거는 또 맞아요. 그러면 또 한 60% 되는데
이게 맞는 거를 개발한 거로 찾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해봤죠. 그래서 특히 이제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한 10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 중에 이제 랜덤 포리스트 어프로치가 굉장히 좀 잘 맞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뭘까? 이제 그걸 막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적용하면 아마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봤습니다. 뭐 그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LX 공사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디지털적인 V월드에 이제 이 안에 데이터를 입히는 작업.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은 다 껍데기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근데 그 안에 데이터를 못 넣거든요. 아직도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oT 해가지고 데이터 컬렉션 해가지고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집어넣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건 뭐 다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이제 이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지표할당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제 요 안에 이제 내용을 집어넣어서 전주시에 지금 다 집어넣고 지금 그걸 이제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토지 연구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이거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저희들 프로포즈를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큰 거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검기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이제 이번에 이제 간략하게 만들어준 건데 빅데이터 기반 토지 이용 변화 예측 및 공간계 기술 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했고 이걸 지금 프로포즈를 만들고 있답니다. 검기현에서 다른 팀들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플렉스 IO 어프로치를 집어넣어가지고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부 지출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술 상용화에 대한 부분으로 정부 지출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것이냐. 요거 이제 인풋 아웃풋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근데 이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4대강 해가지고 돈을 투자했으면 자본을 투입했으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치수 효과라든지 주민의 효과라든지 이게 이제 성숙된 거죠. 이게 세팅이 돼가지고 한 5년이 지난 뒤에 어떤 마을이 만들어졌다든지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명하죠. 이 농촌이 아니니까 도시에 세팅이 돼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더 큰 거거든요. 그런 걸로 나눠가지고 정부의 공간계획 기술개발 사업비 효과가 하나가 있고 기술 상용화에 따른 성숙된 효과. 그래서 도시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게 돼야 거기서 어떤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그 작업들이 어떤 식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안정적으로 하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산업으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그 효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매저를 못하는 거죠. 너무너무 효과가 적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이론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해가지고 이걸 같이 하겠다라고 한 거고, 여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뭐 다른 부분들로 응용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 창출과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 측정 방향은 이렇게 사업비 효과로 창출되는 그 일자리뿐만 아니라 도시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같이 매저할 수 있어야 이익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나오고, 그게 그 어떤 국가 주도 주요 정책이 예를 들면 범죄 예방의 효과라든지 혹은 뭐 미세먼지를 통해 줄인다든지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탄소의 효과를 본다든지 또는 탄소 중립으로 해서 기술 개발이 향상이 돼가지고 그 기술 개발에 대한 효과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리가 어떻게 추이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커머디티 부분, 서비스 잡들에 대한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좀 봐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경제 전망이라는 걸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제 모델이 있으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GDP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GDP 전망을 이렇게 탄력적 산업 연관 방법론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를 예를 들면 올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나온 것 아까 말씀 비율로 두 개를 이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가지고 내년 거를 추정하는 거죠. 내년 추정하게 되면 얘를 웨이팅으로 줘가지고 올해의 GDP를 내년의 GDP로 산업별로 다 추정을 하는 거죠. 30개 산업이다 그럼 30개 산업의 GDP를 올해 걸 바탕으로 해서 요 내년의 IO가 들어가서 내년 거의 GDP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
이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여기에 보시면 13개의 경기 동향 및 거시경제 변수를 통제를 하고 거기에 아까 웨이트를 준 걸 가지고서 기본적인 시나리오 2019년에 우리가 있는 그 지금 저기는 2021 여기가 2022년 거를 하기 위해서 2019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을 만들었고 2020년 걸 바탕으로 해서 2021, 2022에 대한 그 IO 모델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GDP, 지역별로 GDP를 다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예 새로운 데이터로 해서 만든 거고 지금 우리나라 뭐 전 세계를 보면 나라별 GDP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요거를 이제 한국어 다음 달에 이제 세계 경제 전망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7개의 OECD 국가, 중국, 그 다음에 웨스트 오브 월드 해가지고 39개의 그 국가에 대해서 산업별로, 30개 산업별로 해서 2021, 2022 세계 경제 전망 그 GDP 자료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해당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그런 의미로 되고, 이 산업 코드가 30개, 산업에 대한 거 30개,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소비 지출에 대한 거는 20개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저희 만들어가지고 했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나온 게 이제, 이런 그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거고,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요 낙관 시나리오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5, 그러니까 50% 정도의 기본적인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웨이팅을 줬고요. 네거티브 시나리오는 150%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이제 50% 정도에서 이렇게 각각을 웨이팅을 줘가지고 비관 시나리오와 낙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거.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은 이걸 이제 올 초에 낸 거거든요. 올 초에 낸 건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KDI나 뭐 IMF나 다 어떻게 하냐면 2개월마다 한 번씩 수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낸 거에다가. 왜냐면 자꾸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 낸 게 요 시나리오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좀 낙관 시나리오를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낙관 시나리오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실제 국내 총생산이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게 저희들 초에 했던 거고, 조금 2021년에 2020년 대비 2021년입니다. 2019년은 확 떨어졌었고, 2020년에 좀 이상, 2020년 확 떨어졌었고, 2019년 대비 확 떨어졌었고,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산업별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대해서 산업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기준 시나리오 대비 지금 낙관 시나리오에 좀 포커스 맞춰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뭐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런 산업들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뭐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 GDP가 얼마만큼 엄청난 거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다른 교수님들하고 ICT하고 GDP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본 논문을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팔러시라는 굉장히 좋은 전에 냈는데,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지금 IT 장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높다 보니까 사실 지금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증명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재밌는 결과가 서로 다르게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민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요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 부분에서의 교육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증가하고 있더라. 민간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났더라.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시도별로, 산업별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오는 거라서 16개 시도에 대해서 각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흐름만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실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 산업별로 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높은 성장률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들을 기본적인 걸로 좀 잡아서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걸 읽어보시고, 우리 황 박사님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데이터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홍 목사님께 필요한 것들 좀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